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조금 전 2부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못다한 인터뷰 다시 이어갑니다. 자, 박영선 후보님 나와 계십니까? 네. 네. 자, 그 LH 투기 의혹 이게요. 예. 이번 선거에도 좀 악재가 아닙니까? 이 사건 본질 뭐라고 보십니까? 저도 지금 네.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데요. 예. 이거는 과거부터 진행되어 오던 적폐가 계속해서 지금 아직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적폐 청산이 잘 안 되고 있다. 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이번에 정말 일벌백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제가 이제 국회의원 시절에 그 일명 이학수법이라고 해서요. 예. 불법으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법을 제출을 했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 야당이 반대를 해서 이 법이 통과가 못 됐었는데 이런 법들이 통과됐으면 아마 이런 일이 지금 없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 그래서 어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이번 임시국회에서 예, 이렇게 불법으로 공직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 반드시 몰수하고 환수할 수 있도록 그걸 반드시 통과시켜달라고 제가 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예. 네. 네, 박영선 후보님. 그 오세훈 후보는 이제 만일 서울시장 되면 SH공사 네. 투기 의혹 이것도 다 조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박 후보님은 어떤 계획이십니까? 당연히 잘못된 것이 있으면 예. 사전에 다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되고요. 예. 서울시청 또 SH 서울주택공사 조사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예. 저는 특히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그리고 향후에 이제 자치경찰이 서울시로 넘어오게 되면 예. 자치경찰을 투입을 해서 내부 정보나 부당한 정보 또 공직을 이용한 이런 어떤 그 내부자 거래 이런 것에 대해서 서울시 전역에 부동산 투기를 감시할 것이고요. 예. 서울의 부동산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아주 철저하고 단호하게 대처를 할 생각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또 시민이 참여하는 감시기구를 만드는 것 이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감시기구요. 네, 왜냐하면 우리 그 서울 시민들은 굉장히 그 위대한 시민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시민 참여 감시기구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시스템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할 때도요. 예.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을 선정을 하면서 정부에서 최초로 국민 심사단이라는 것을 모집을 해서 심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 이 제도가 정말로 이 사회 시스템을 공정하게 만드는데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민 감시단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박 후보님 마지막으로요. 그 윤석열 네. 전 검찰총장 예. 지지율이 좀 수직 상승했습니다 보니까 여론조사를 보니까 뭐 예. 일각에서는 또 뭐 대권 전에 또 보궐선거에서 또 어떤 뭐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예측도 나오긴 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건? 나름 생각이 많이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서울시장과 그렇게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예. 답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영선 네. 후보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얘기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쏟아지는 뉴스 속 진짜 뉴스의 밑줄을 그어보는 김경진의 밑줄 시간인데요. 이거 시작하기 전에 잠깐 방금 전에 제가 박영선 후보한테 질문할 때 언급한 여론조사는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로 지난 5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1,0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김현진 의원님 나오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경진입니다. 네, 저희 코너 실업자들에서 이쪽으로 옮겨 타셨는데, 네. 예, 더 나으십니까 이쪽이? 어떻습니까? 일단 저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최선을 다해서 이 객관적인 시각으로 분석을 해서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 멋진 밑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LH 압수수색이 어제 보니까 전격적으로 대대적으로 했던데 보니까요. 네. 이거 시점이라든지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좀 늦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경찰이나 정부가 이제 최선을 다하고 있어 보이기는 하고요. 그래서 예. 이제 지켜보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약간의 예.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의혹 제기한 시점이 2일 아니었습니까? 예. 그러면 한 일주일 만에 이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 조금 늦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예. 이게 의혹 당사자들이 자료를 이미 폐기할 시간이 좀 가져버린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걱정이 조금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경찰이 우왕좌왕한 게 시당초 정부가 지금 이게 수사가 아니라 자체 조사를 하겠다고 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수사 체제까지 같이 이어졌거든요, 보면. 예. 예. 그래서 처음부터 이게 조사가 아니라 수사 체제로 적극 대처를 했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는데 네. 그래도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게 격려를 하면서 좀 지켜보고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정부의 그 조사단에 이제 LH를 관할하는 부처, 국토교통부가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합조단에. 네. 뭐 이제 이른바 셀프 조사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그 부분도 좀 아쉬워요. 보면 일단 지금 LH하고 국토부 전 직원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전수조사의 대상인데 합동조사가 주체가 된다. 그거 조금 이상한 것 같고요. 네. 이제 더 좀 답답하고 화가 나는 것은 변창훈 장관의 말씀이잖아요, 보면. 네. 이게 직원들이 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것은 아닌 것 같다라든지 또는 무슨 갑자기 신도시로 이렇게 지정이 된 거 아니냐, 개발 안 될 것으로 알고 샀는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이게 그냥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뭐 수십억씩 해가면서 지금 샀던 거 아니에요, 보면. 네. 그러니까 이분이 상황적 맥락을 파악하시고 장관께서 얘기를 하시는 건지, 그다음에 이게 정말 처벌하고 제도 개선할 의지를 가지고 지금 계시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좀 의아심이 들어서 조금 장관의 이런 말씀은 국민들에게 좀 화가 나게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변창흠 장관 관련해서 잠시 좀 더 여쭤보기로 하고요. 이제 아예 처음부터 이 강제 수사권을 가지고 검찰이 나서는 게 맞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이제 검찰총장 물러난 윤석열 전 총장도 퇴임 후에 첫 발언이 LH 특혜 의혹이 검찰이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단 이제 검찰총장 하셨던 분답게 이게 지금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아주 즉각적이고 대대적으로 수사를 통해서 대처해야 한다든지 또는 지금 정부가 하는 것처럼 사람들별로 이게 가족별로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고 돈 되는 땅을 이렇게 특정을 해서 거래된 시점이라든지 거래 단위 그리고 자금원 추적을 통해서 실소유주 관계를 밝혀내는 수사 방식이 아마 제일 적절하고 효과적일 것이다. 아마 이렇게 얘기를 언론에서 하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부분은 지금 합수단에서 많이 좀 참작을 해서 아마 수사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고 어쨌든 현재는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돼서 대부분의 사건의 수사를 지금 경찰이 맡도록 제도 개선이 돼 있으니까 이 부분에 따라서 어쨌든 저도 좀 우려는 없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을 믿어보고 경찰도 잘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좀 가야 되지 않나 싶네요. 알겠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김경진 전 의원과 주요 정치권 이슈에 밑줄 긋는 시간입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의견 주실 분들은 샵 0941번 5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유튜브 들어오셔서 YTN 라디오 검색해 보시면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김경진 의원님, 근데 이제 경찰이죠, 국수본도 지금 이 수사에 명운을 걸겠다, 지금 이런 입장인데,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수사 종결권도 사실 가지고 있고요. 근데 지금 사실 수사 능력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믿어보고, 맡겨보고 지켜보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수사할 때 아까 말씀하신 특히 윤석열 전 총장이 얘기한 것처럼 특히 자금원 추적이라든지 이런 기법상으로 좀 더 조언해 주실 만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은 이제 구체적으로 수사를 하면서 이제 경찰 스스로 또는 이제 어차피 압수수색영장이라든지 구속영장, 체포영장은 또 검찰과 협력 관계를 가지면서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게 이제 검찰의 전문성 있는 검사들하고 좀 협의를 잘 하시면서 했으면 좋겠고.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에요. 보면 이게 대통령께서도 얘기를 하시고 또 총리께서도 이게 합수본부장 불러가지고 국가수사본부장 불러서 이런저런 당부 말씀을 하셨잖아요. 보면. 예. 근데 이게 국수본부장 같은 경우 지금 청와대에서도 근무한 경력도 있고 이래서 이제 낙하산 논란도 있었는데 예. 만약에 수사를 하다가 여당 정치인이 나온다. 또 고위공직자가 나온다. 그러면 경찰이 얼마만큼 어떤 의지를 가지고 독립성을 가지고 제대로 수사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이 걱정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기존 검찰이 이렇게 깨졌던 것은 뭐냐면 현 정권 수사하다가 이렇게 잔통 당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똑같은 문제들이 아마 경찰에서도 잠재적으로 불거질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경찰 수사라고 하는 것이 정치 권력으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해서 할 수 있는 것인가 사실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고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경찰 수사 능력 부분인데 지난번에 이제 정인이 사건이 지금도 해결이 안 된 또 이영구 법무부 차관 사건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집행 경찰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예. 아마 그런 우려를 경찰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더더욱 열심히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데 어쨌든 정치적인 독립성 문제 이게 투기 사건이라고 보이지만 수사를 하다 보면 뭐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도 좀 유념하고 의지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아까 언급하신 변창흠 장관이요. 예. 어제 국토교통위인데 현안질이 나와서 사과도 하고 책임질 거 지겠다 얘기는 했는데, 근데 계속해서 지금 야당에서는 물러나라 그럽니다. 물러나야 하는 게 맞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봐도 물러나야 될 것 같아요. 정의당에서도 예. 아마 물러나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전에 예. 청와대 대변인 하셨던 박수현 네, 지금 네. 전 의원께서도 물러나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저기서 말씀하셨던 내용들 이게 무슨 구조적인 투기가 아닌 것 같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되는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은 기본적인 어떤 정책 방향에 대한 인식의 문제거든요. 근데 예. 그런 인식을 가지고 수장으로서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지. 그리고 실은 본인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렇게 저렇게 본인 아는 사람들로 낙하산 인사를 했다든지 여러 가지 의혹들이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굳이 이제 어떻게 보면 부동산 공급을 책임지라라고 하시면서 이제 임명을 강행했었는데 예. 그때 그 문제가 그때도 해결이 안 됐고 지금도 사실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대목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여러 가지 언동들을 보면 이게 과연 장관으로서 어떤 리더로서 자질이 있나 예. 근데 상당한 의혹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서도 아마 지금 물러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빗줄 그어보겠습니다. 자, 별의 순간 잡았다. 이게 김종인 위원장이 자주 쓰는 표현이었는데 옛날에 안철수 후보 한 10년 전에도 대해서 이런 표현 썼었지 않습니까? 별의 순간. 네. 이게 저는 그래서 이걸 저도 좀 들여다봤더니 이게 별의 순간이라는 게 어떤 아주 중요한 순간, 뭔가 새로운 단계로 건너가는 순간,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윤석열 전 총장 지금 대선 지지율이 지금 보니까 수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요.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1위를 오차범위 밖에 1위를 하는 것으로 나온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검사로서 윤석열은 사실은 박근혜 정부 때는 박근혜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하다가 좌천당했고 또 문재인 정부 때는 문재인 정부 관련 수사를 하다가 가진 핍박을 당하고 결국은 이제 사표 내고 나왔고 그래서 검사로서 윤석열은 대단히 뛰어났지만 그러면 이제 정치인으로서 윤석열은 어떨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관심인데요. 예. 어쨌든 이렇게 지지율이 수직 상승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현 정부의 실정에 대한 어떤 심판 의식, 그러니까 특히 이제 조국 사건이라든지 또 추미애 장관 등등 관련해가지고 사법적 영역에서 현재 민주당과 대통령이 취했던 잘못된 자세를 좀 심판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생각들이 좀 많이 반영이 돼 있는 것 같고요. 예. 이제 두 번째는 야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적절한 대통령 후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아마 이제 윤석열 전 총장에게 이제 그 마음이 집중이 된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중도층 이제 시민들 같은 경우는 민주당도 싫고 국민의힘도 싫은데 뭔가 제3 세력이 나왔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제3 세력의 구심점으로서 윤석열에 대한 지지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아마 총장 사표를 내는 순간 지지율이 이렇게 수직 상승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윤 총장이 정치권에 합류 언제 할까요? 많이 보면 여론에서는 언론에서는요. 보궐선거 끝나고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봅니다. 일단 지금 뭐 사퇴한 것 자체로 재보궐선거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고요. 예. 아마 그 각각의 서울시장 후보군들의 어떤 지지율에 한 5% 정도는 이미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재보궐선거 때까지는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하고 아마 정중동으로 관망을 하면서 물밑에서 이런저런 정치권 인사들을 만나서 의견을 듣고 본인의 생각을 또 정리하는 아마 그런 시간을 가질 거고요. 예. 이제 정작 궁금한 것은 방식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이 정당에 입당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제3지대를 가면서 그런 방식으로 독자 세력화를 해갈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한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김경진 전 의원님과 밑줄 긋고 있는데 청취자 7681님께서 김경진 의원님 목소리 듣고 하루를 시작하니 기분이 없답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팬이신가 봅니다. 네, 그러신 모양이네요. 예. 네. 실업자에서의 활약에 이어서 이번 밑줄에서도 앞으로 큰 활약을 기대해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요. 지금 안철수, 오세훈 후보 두 후보가 지금 보니까 그 단일화 방식 두고 막 지금 신경전 벌이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거? 사실 단일화는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 애시당초 출마할 때 단일화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출마를 하겠다고 얘기했다가 좀 많은 웃음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단일화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고 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번에 공직을 맡지 못하면 사실은 정치적으로 거의 끝장이 아닌가 싶어서 예. 두 분 다 아마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단일화는 성사가 될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이제 협상 과정에서 디테일인데 이제 그런 부분도 아마 그런 절박함이 있다 보니까 서로 간에 어느 정도 양보 가능성이 있고 예. 그래서 단일화는 결국은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얼마만큼 빨리 되느냐 그리고 예. 밖에 마찰이 밖으로 안 새어 나오는 그런 단일화 협상 과정이 되느냐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진 전 의원과 함께한 밑줄 긋기였습니다. 네, 전 세계 이슈를 짚어보는 국제 이슈 코너입니다. 자,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이 미얀마 쿠데타 반대 시위 상황 좀 먼저 좀 전해주시죠. 네, 이 미얀마의 수도인 네피도를 비롯해서 최대 도시인 양곤 또 제2의 도시인 만달레이 등 거의 전 지역에서 크고 작은 쿠데타 반대 시위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요. 예. 이 군경은 고무탄과 체류탄을 동원해서 강제 진압을 하는 가운데 시민들을 향해서 무차별 실탄 발사도 서슴지 않고 있다는 증언도 속속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래요. 군부에서는 폭력 진압에 의한 사망자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예. 이 현지인들이 올린 SNS상에서는 쇠사슬에 고문을 당했다거나 예. 또는 시위 도중 군경의 실탄에 맞아서 사망한 사례들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저희가 사진도 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예, 완전히 또 거짓말이네요. 폭력 진압이 없다고, 사망자가 그렇죠. 없다고. 저도 많이 예. 봤는데요, 화면으로. 네. 예,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시기죠. 예. 지금 상황이 마치 1980년 5.18 광주를 보는 것과 똑같다라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예. 이제 심지어 군경의 고문에 의해서 사망한 민주주의 민족동맹 소속의 킹마우틀랏 양곤 하베당구 의장을 포함해서 지난 38일 동안 이 쿠데타 반대 시위 중 군경의 발포와 강경 진압에 이 사망한 인원 60명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60명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현재까지 확인된 숫자고요. 것만. 예. 그렇죠. 근데 지금 정보가 내부에서 원활하게 다 취합이 잘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실질적으로는 더 많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 예. 게다가 지금 군부가 민간인들의 집에 무작위로 들이닥쳐가지고 시위와 또 시민 불복종 운동 참가자를 기습 체포하고 있고요. 예. 시민들은 자경단을 꾸려서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이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군사정권 최고 통치기관인 국가행정위원회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의사와 간호사, 교사, 공무원, 은행원 등의 시위 참여도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반적인 좀 스케치 해주시는 것이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980년 광주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벌어졌던 상황이랑 비슷한 게 참 많습니다, 보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군부 통제는 더 강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달 1일 쿠데타 직후 이 오후 8시부터 오전 4시까지 통행 금지 조치를 내렸고요. 예. 그리고 5인 이상 집회도 불허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일부터 이 주요 도시의 계엄령을 선포한 상태인데요. 오전 1시부터 9시까지 인터넷 차단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 미얀마에서는 기자들도 사실 취재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군경에 의해서 폭행당하는 일이 다반사고요. 네. 또 밤 시간대 군경이 기습적으로 들이닥쳐서 무작위로 시민들이 체포해가는 일이 매일같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마치 새로운 일상이다 얘기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고요. 예. 또 이 시위대 진압을 위해서 국경지대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전쟁과 시위대 학살로 악명을 떨친 77여단 등 특수 부대가 투입됐다라는 소식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것도 역시 이제 80년 공수부대 얘기랑 비슷하네요, 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 더 우리나라 국민들이 안타깝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근데 지금 취재하는 기자들까지 체포당한 상황이라면서요? 현장에서? 네, 맞습니다. 지난 8일 군부가요, 예. 또 충격 발표를 하나 하는데 국영방송을 통해서 여기서 말하는 국영방송은 완벽하게 군부에 의해서 통제되는 방송입니다. 예. 자, 더 이상 방송이나 신문 발행, 기사 작성과 미디어 플랫폼을 이용한 보도도 허락되지 않는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버마의 민주소리, 히트티트 미디어, 또 미지마, 미얀마 나우, 세븐데이 뉴스 등 5개 현지 매체의 언론사 면허를 취소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매체들의 특징이 지난달 1일 군부 쿠데타 이후 꾸준히 쿠데타 반대 시위 상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보도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이 대표적인 독립 언론인 미얀마 나우의 경우 이 면허 취소 발표 직전에 군경이 들이닥쳐서 뉴스 서버와 장비들을 압수해간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이 현지 인권단체인 미얀마 정치범 지원연합은 예. 시위를 취재한 결과 기자 34명이 체포를 당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예. 영국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은 현재 이 수십 명의 언론인을 포함해서 무려 1,8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군부에 의해서 구금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미얀마 군부가 이 언론 장악을 통해서 자신들에 대한 반대 여론을 좀 돌리려고 하고 있지만 예. 현재 많은 언론 매체들은 관련 보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예. 지금 현재는 언론뿐만 아니라 많은 미얀마 시민들이 현지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서 활발하게 SNS 활동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군 당국의 통제가 제대로 작동할지는 좀 의문입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보면은 이렇게 SNS 활동 못하게 하면 보통 이제 인권 단체라든지 그런 데서 바깥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들이 사실 있거든요. 이를테면은 그렇습니다. 이전에 2011년도에 그때 북아프리카 자스민 혁명 때도 그때도 그 SNS 활동 이거를 위해서 이를테면 위성으로 이제 어떤 인터넷 연결해 주는 거라든지 그런 것도 서비스를 해주고 그랬었는데. 맞습니다. 예,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지금 이 언론 통제, 미얀마 군부가 이렇게 하는 거에 지금 중국 정부가 뭔가 좀 하고 있다 이런 얘기 들리던데요? 어떻습니까? 네, 이 현재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쿠데타와 반대 시위는 모두 미얀마 내정이기 때문에 예. 국제사회가 절대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을 반대했던 나라가 바로 중국인데요.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중국 정부가 이 미얀마 군부에게 반중국 정서가 고조되는 것을 막고 또 중국의 우호적인 보도만 내보내도록 압력을 가했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온 겁니다. 이 현지 매체 이라와디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예. 바이텐 중국 외교부 대외안전사무국장을 포함한 중국 고위 관료들이 지난 2월 말에 미얀마 군 당국자를 만나서 반중 여론을 통제하고 중국 국영석유 회사인 중국 석유천연가스공사가 투자한 송유관의 안전보장을 요청한 내용이 담긴 기밀 문서를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그러니까 인터넷 차단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리고 군부가 쿠데타를 하는데 중국의 지원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퍼지니까 네. 많은 미얀마 시민들이 중국 대사관 앞으로 몰려가서 항의 시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와중에 중국이 참여한 송유관이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땐 좀 위험하다고 본 것 같아요. 이게 무려 800km에 달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문서에 따르면 중국 측이 상당히 노골적으로 언론 통제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가뜩이나 반중국 정서가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얀마 시민들이 더 분노를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아니 그러면 이 군부가 언론사
그 면허를 취소한 것 역시 중국 정부의 입김이 아니냐라면서 예. 이 내정 가서 멈추라고 분노하는 목소리가 더 커졌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중국 정부가 보호하려던 송유관의 안위가 오히려 더 위험하게 된 상황인데 뭐 예. SNS 상에서는 송유관 폭발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요. 그리고 미얀마 국민들은 중국을 향해서 유엔 인권이사회의 미얀마 군부 비판 결의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라. 예. 그리고 미얀마 문제에서 완전하게 손을 떼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걸 자발적 매춘부라고 이렇게 규정한 네네. 정말 어이없는 미국 하버드대 존 마크 램지어 교수 논란이 지금 계속 확산되고 있죠? 세계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에 국제법 경제 리뷰라는 잡지가 있어요. 여기 온라인 버전에 실린 태평양 전쟁의 성계약이라는 논문에서 예. 이 램지어 교수가 매춘 계약서를 게시하면서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라고 규정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하버드대 역사학자들을 비롯해서 교수들과 학자들의 반발과 더불어서 이 주요 외국 언론들의 비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학계의 반박과 비판부터 좀 살펴보면 이 최근 3년 동안 나온 램지어 교수의 논문 7편을 검증한 알렉시스 서든 미국 코네티컷대 역사학과 교수가 예. 일본군 위안부와 관토 대지진, 또 오키나와 미군 지진 문제에 이르기까지 이 램지어 교수의 논문 자체는 역사적 연결성이 없다면서 이 논문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네. 에이미 스탠리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 교수, 또 한나 세퍼드 영국 케임브리지 연구원, 또 텔시 샌디 시더 일본 아오야마 각부인 대학 교수 등 여러 학자들이 공동 반박문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램지어 교수의 논문을 처음 보도한 AP통신을 비롯해서 영국 일간지인 가디언과 인디펜던트, 데일리메일, 또 미국의 뉴욕타임즈와 폭스뉴스 등도 이번 사태와 관련된 보도들을 내놨는데요. 대체로 램지어 교수가 확실한 근거도 없이 일본 극우파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내용과 또 이에 대해 반박하는 논문과 성명 등을 주로 싣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지금 뭐 중국도 북한도 근데 지금 강하게 좀 비판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뭐 우리나라는 당연하고요. 중국과 예. 북한 강력한 비판 입장 내고 있는데, 자, 우선 중국의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19일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 일관되고 명확하다. 강제 모집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역사적 사실이고 관련 증거도 매우 많다면서 역사 왜곡하지 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네, 북한 역시 지난 2일 북한 대외 선전 매체인 조선의 오늘 대담 기사를 통해서 일본군 성노의 범죄는 동서고금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추악한 특대형 반인륜적 범죄라면서 이 램지오 교수가 일본의 덤벙 기업인 미쓰비시의 후원을 받았다는 사실과 함께 이 철저한 친일 분자라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예. 자, 한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 동남아 국가들에도 위안부 피해자들 굉장히 많거든요. 예. 이 필리핀의 위안부 피해자 단체인 라일라 필리피나는 필리핀 내 일본 전쟁 범죄 피해자들도 함께 모욕한 것이라면서 역사 왜곡에 오랫동안 관여해온 일본 정부를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버드 교수를 하고 있는지 저는 일단 의문이 갑니다. 자,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3부 마치고요. 잠시 뒤 4부에서는요. 백신 접종 사항 좀 알아보겠습니다. 예,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4부 시작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에 지금 사망한 사례가 13건이 나왔습니다. 13분이 사망하셨는데 그 당국이 백신과의 그 인과성 좀 조사를 했는데 인과관계 없다 이렇게 잠정 결론을 냈고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부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자문위원인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정재훈 교수 채널 연결돼 있습니다. 정재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 먼저 그 13분 사망한 것 가운데 그 8분은 이제 인과성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죠? 잠정적으로? 네, 이제 백신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있다고 증명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쉬운데요. 이제 예. 사망할 만한 이유와 근거를 찾으면 되거든요. 예, 예. 그런데 백신 접종과 사망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걸 증명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 계속적으로 가능한 원인을 소거해 나가는 과정의 연속인데요. 예. 이제 먼저
백신의 이상 반응 중에서 사인이 될 만한 게 없는지 확인을 해봅니다. 대표적인 게 아나필락시스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네, 예. 또 길랑바레 증후군이나 다른 알려진 원인에 대해서도 배제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다른 유력한 원인이 없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예. 그거가 다 끝나고 나면 부검을 통해서 다른 또 확실한 사인이 없는지 또 찾아보는 거고요. 예. 대표적으로 심혈관 질환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과정이 모두 각 증상과 질병에 대해서 최고의 전문가들이 독립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검증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 광역 지자체별로 전문가들이 모여서 의견을 1차로 제시를 하고 이걸 다시 중앙에서 다시 심의하는 형태인데요. 역학조사관도 참여하고 법의학자도 참여하고 이제 네. 알레르기내과, 면역학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를 하는데 예. 그 이제 회의에서 정말 이제 백신과 인과관계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결론이 나온 거죠. 아, 그렇군요. 이제 부검까지 하는 거니까 굉장히 치밀하게 이 인과 관계를 지금 이제 조사를 해 보는 건데 뭐 지금까지 잠정 결론은 나온 게 없다. 근데 이게 보니까 해외에서도 그런 것 같아 보니까요. 사망자는 상당히 많았는데 접종 이후에 그렇죠? 결국은 미국과 영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접종이 이루어졌고 거기서 예.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접종 후에 사망 신고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미국과 영국도 우리나라랑 동일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결국 독립적으로 역학조사를 하고 부검을 해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는 과정이 있는데 약 2천 건 정도 사망 신고건이 있었고요. 전부 다 조사해본 결과 백신과 인과관계는 좀 떨어진다 이런 결론이 나온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과성은 없는데 접종 이후에 사망하신 분들이 나오니까 아무래도 이제 접종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좀 사망하신 분들이요. 거의 대부분 요양병원 입원 환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기저질환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뭐 질병이 그럼 악화돼서 사망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결국 이제 기저질환의 아주 작은 악화가 사망에 연관을 주었는지에 대한 질문이신데 이게 정말 대답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평소 지병 정도를 좀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정말 여명이 얼마 안 남으셨다거나 아니면 당장 급성 질환이 진행 중인 분들은 접종 대상 자체가 아니시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백신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거의 없거든요. 이외에 고혈압이나 당뇨병이나 뭐 과거에 암이 있으셨던 분 정도가 이제 기저질환자가 악화돼서 사망한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고요. 지금까지 사망 신고건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복합적인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인데 이제 위에서 이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조사도 있는데 가장 확정적인 것은 백신 접종하기 전에 요양병원에서 보고되는 사망 건수와 백신 접종하고 나서 요양병원들에서 보고되는 사망 건수를 비교를 해서 만약에 접종 후에 사망률이 증가했다면 이건 말씀하신 것처럼 기저질환과 백신의 부작용이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최종적으로 이런 사망률 증가가 관찰이 되지 않으면 그런 작은 가능성도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보통 어떤 그 관계를 따질 때 뭐 인과성 따지기도 하고 또 연관성 따지기도 하는데 하여튼 이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저질환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요. 그래서 접종 이전과 이후의 어떤 사망률 이런 걸 비교해서 일단 그것부터 봐야 되겠네 보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그것을 관찰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근데 문제는 이 사망률을 관찰하는 데는 약 한 달에서 2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관찰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언론의 속보나 보도를 통해서 국민들이 인식하는 시간은 굉장히 짧으신데 전문가들이 이런 조사를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민이 답답하신 면은 있으시겠죠. 예,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이전에 그 독감 접종 받으신 분들도 이제 돌아가신 게 좀 상당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때도 사실은 비슷한 걱정이 좀 많았었는데 알겠습니다. 아까 저 말씀 그 아나필락시스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의심 신고가 좀 그래도 좀 아주 많지는 않죠 아직까지는? 의심 신고가 약 10여 건 정도 들어왔는데요. 아직까지는 조사 중인 사안이고요. 아무래도 사망 신고건이 중대하다 보니까 아나필락시스에 대한 평가도 진행 중이긴 한데요. 아직까지 결론이 완전히 나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그런데 아나필락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백신으로 인해서 발생한다는 게 잘 증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에 해당한다면 인과관계는 당연히 인정이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단순 알레르기와 아나필락시스를 구별하는 것인데 요거는 좀
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순 알레르기 정도는 불편하실 수는 있지만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나필락시스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잘 구별을 해야 되는데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 외국에서 10만 명 접종하면 한 건 정도 발생한다고 하고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이거보다는 조금 낫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뭐 지인들 가운데 저 의료진 가운데 보면 이미 접종 받은 분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이제 화이자 거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뭐 경험들 나누는 게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아스트라제네카가 조금은 더 많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네 보니까 그게 아무래도 결국은 이상 반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 백신 모두 2회 접종을 전제로 설계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화이자 백신은 1회 접종보다 2회 접종에서 더 불편하시다는 의견이 많으시고요. 그렇군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1회 접종이 2회 접종보다 더 불편하다 이런 보고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종류별로 다르군요. 보니까 1회 때 아스트라제네카는 더 좀 그게 많고 화이자는 2차 때 더 나타나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중요한 아나필락시스 증상은 대비를 해야겠네요. 접종할 때 현장에서. 네, 결국은 현장에서 30분 정도 관찰하시면 아나필락시스의 거의 95% 이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늦어도 1시간 정도에는 대부분 아나필락시스가 나타나기 때문에 귀가하시면서 나타나실 수 있는데요. 만약 입술이 좀 부풀어 오르신다거나 숨쉬기 힘드신다거나 발진 같은 증상이 있으시면 이건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19 신고를 하시거나 해서 응급실로 내원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정말 드문 일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보이면 나타나면 119 얼른 전화해서 빨리 응급 조치 받아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정경 청장이 이상 반응, 두통, 발열, 근육통 이런 경우에는 해열제 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보니까요. 네, 이제 해열제는 접종 전에 드시는 것과 접종 후에 드시는 걸 좀 나눠서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백신 접종이 아프다는 인식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접종 전에 미리 진통제를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피하셔야 됩니다. 면역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접종하시고 나서 드시는 것은 저는 특별히 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대신 많이 드시는 건 피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약간 타이레놀 계열의 진통제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타이레놀 계통으로 하는 게 더 낫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타이레놀 계통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면역 체계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부브로펜 같은 브루펜이라고 하는 그런 진통제 같은 경우에는 면역 체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면역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지만 있습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타이레놀로 드시라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자꾸 사망 보고 나오고 그러니까 접종하시기 전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준비하는 것 가운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 다음에 이제 혹시 모르니까 그런 이상 반응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조심해야 되고요. 근데 그 전에 면역력을 좀 기르기 위한 어떤 운동이라든지 해서 자기 컨디션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접종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 접종은 반드시 컨디션이 좋은 날 하셔야 되는데요. 근데 그런 준비보다는 발열이나 피곤함, 통증 같은 게 없는 상태에서 접종하시는 게 더 중요하고요. 만약에 발열 같은 게 있으시면 잠시 미루시는 게 좋은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발열이 있는 상태에서 접종을 하시면 그 뒤에 열이 있으시더라도 이게 이상 반응인지 아니면 원래 있는 것 때문에 발열이 나는 건지 구별이 힘들거든요. 그런 이유가 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정재훈 교수님하고 이제 백신 접종 상황 좀 알아보고 있는데, 좀 유튜브 저희 보이는 라디오에 채팅창에요. 청취자분께서, 연주공님이라는, 청취자신데, 정 교수님은 아스트라제네카 혹시 백신 맞으셨나?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이번 주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을 예정이고요. 아마 내일 아니면 모레 정도 맞을 것 같습니다. 접종 대상자 맞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질병관리청에서 만 65세 이상에 대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이거 보류했다가 오늘 아마 결정을 하는 쪽으로 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결국은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논란이 우선 안전성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효과성에 대한 것인데 안전성이 65세 이상의 효과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라는 건데 영국에서는 이제 몇만 명짜리 임상시험이 아니고 수백만 명짜리 효과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효과에 대한 근거가 완전히 확보된 상태이고요.
1회 접종만 해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이제 입원 예방에 있어서는 거의 90%대의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 효과가 고연령층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당장 접종을 시작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전문가들분들도 정재훈 교수님 같은 비슷한 의견을 내실 가능성이 좀 높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정 교수님 마지막으로요. 정부와 의료계는 이제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아스트라제네카도 사실 그동안 뭐 65세 미만은 아직 보류한 거는 사실 안전성이 아니고 효과성 때문에 보류한 거였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맞을 수 있으면 다 맞았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습니까? 국민 불안 그래도 여전히 있는데 어떤 말씀 조언 해주시겠습니까? 국민들에게 드리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자기 반성인데요. 예. 저희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의사소통 방법에 문제가 좀 많고요. 국민들에게 안심할 만한 정보를 드리고 싶은데 저희의 역할과 의무, 그다음에 그동안 받아온 교육 습관 이런 것 때문에 명확한 대답을 드리는데 굉장히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사를 계속 이제 진행되는 걸 지켜봐야겠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의 논란이 이제 작년에 있었던 독감 백신 접종 후에 일어난 일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저희가 이런 확정적인 답변을 드리는데 익숙하지 않아서요. 그런데 저희들도 이제 전문가들도 가족이 있는 사람이고 우리나라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뭐 특별한 의도라는 게 있을 만큼 대단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이 전문가의 의견을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믿어주시고 접종 많은 분들 하는 게 낫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정재훈 교수 얘기 들었습니다. 네,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보겠습니다.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던 쇼트랙 임효준 선수의 중국 기화 소식 발빠르게 AS가 필요해가지고요. AS, 애프터 서비스? 네. 뭡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IOC 현장 때문에 베이징 올림픽에 임효준 선수가 못 나갈 가능성이 크다. 낙동강 오리알이 된 분위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낙동강 오리알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네. 무슨 IOC 현장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올림픽 헌장 제41조 선수의 국적에 이른바 3년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대표로 뛴 마지막 대회 이후 3년이 지나야지만 새로운 나라의 국가대표로 올림픽에 나설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만약 관련한 NOC, 나라별 올림픽위원회 또 IF 국제연맹, 여기끼리 이번 경우는 대한체육회와 중국올림픽위원회 또 국제빙상연맹 이렇게 3자 간의 합의를 하면 IOC 집행위원회를 거쳐서 3년 이전에도 올림픽에 나갈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임효준 선수는 2019년 3월 10일 소피아 세계선수권 때 사관왕 오르면서 종합우승 차지했거든요. 그러면 2022년 3월 11일, 그러니까 3년 이후 이때부터 올림픽에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이징 올림픽은 2022년 2월에 개막을 해요. 그래서 3년에서 한 달이 부족해서 베이징에 나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도쿄올림픽도 연기됐는데 베이징 올림픽 한 달 더 연기되면 되겠나요? 그러니까요. 중국은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 그래요. 예. 네. 자, 임효준 선수 그러면 우리나라가 허락하면 그래 나갈 수 있는 건데 허락을 해주겠냐? 네, 안 해주겠죠. 크게 두 가지 이유인데 먼저 이제 임효준 선수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 중이고 빙상연맹 자격정지 징계도 1년을 받은 상태입니다. 근데 그 징계에 대해서 가처분 소속이 인용돼서 징계가 지금 중단된 상태예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런 갈등과 잡음이 있는 선수가 국적을 바꾸고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열어준다? 이거는 나쁜 선례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난색이고요. 둘째로 임효준 선수가 일단 최정상급 실력을 갖춘 선수이기 때문에 괜히 중국팀 전력만 키워주는 꼴이 되는데 우리 금메달 뺏길 수도 있는데 그 헌납을 왜 우리가 해야 되냐 이런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체육회랑 빙상연맹 이 이슈로 만났는데 반대하는 쪽으로 교감 이룬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요? 예, 임효준 선수로서는 사실 슬픈 소식이겠습니다. 그렇죠? 네. 임효준 선수가 근데 이 규정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빙상인 중에는 효준이가 뭐에 홀린 듯 도장 찍은 거 아니냐, 이걸 어떻게 몰랐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는데 충격적이게도 중국 대표 선수를 보장받은 것도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4월 중국 대표 선발전에 뛰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기합까지 했는데. 그래서 또 중국 팀을 지휘하고 있는 김선태 총감독 또 안현수 코치도 모르게 정보 차원에서 진행된 일이라고 하고요. 임효준 선수 입장에서는 제대로 규정도 확인 안 한 어리숙함
확실한데 참 당황스러울 정도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살짝 느낌이 좀 세다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게 임효준 선수는 몰랐을 수도 있는데 중국도 과연 몰랐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임효준이 뛸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굳이 귀화를 요청한 게 아닐까. 한국이 허락 안 해줄 게 뻔하니까 한국 에이스 잡아놓고 시간 끌면서 한국의 전력을 약화시키려는 게 아니냐. 뭐 일종의 음모론을 말하는 빙상인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중국은 올림픽 통해서 체대 선전 또 사상 교육 하려는 나라인데 중국에 이제 에이스 우다징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를 꺾고 귀화한 한국인 임효준이 금메달을 딴다? 이거를 과연 중국인들이 좋아하겠느냐? 전혀 좋아하지 않을 거다라는 말도 또 빙상인이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보면 사실 제가 어제도 2014 소치 때 빅토르 안처럼 이제 임효준이 베이징에서 영웅을 꿈꾼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안현수 선수가 귀화했던 러시아는 사실 쇼트랙의 명함을 내밀어 본 적도 없는 나라니까 이제 빅토르 안이 플레잉 코치도 하면서 메달도 따고 전력도 끌어주고 상황이 잘 맞았는데 중국은 임효준에게 마냥 우호적인 분위기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모로 참 착잡하고 결론 나올 때까지 또 상황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TN 스포츠부 조은주 기자였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수요일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